우리 민평년의 그 사드 토론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오늘 최종권 교수님, 최용민 박사님께서 전문가 입장에서 많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부담되네요. 네. 우선 이제 저는 이 사드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이제 중국인들은 어떤 민족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중국인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인내심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 중국인들은 이제 힘을 키우면 그 힘을 꼭 실력 발휘하는 민족인데,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도광양회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어둠에서 칼을 갈아왔던 이제 중국인들과 중국 이제 지도층이 이제 칼을 꺼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할 것 같지 않고 실제로 사드가 배치가 된다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과 또 외교적인 갈등이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고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서 뭐 사드에 대한 문제점 아시겠지만 우선 사드라는 무기 체계가 군사적인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잘 마친 시스템이 아닙니다. 또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제 사드에 대한 찬반, 실효성에 대한 찬반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 정부가 사드를 진행하면서 주변 국가에 대한 설득, 또 외교적인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반발도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하고 있고요. 또 도입하는 절차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조차도 설득하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지금 국론이 분열된 상태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사드가 현실화되면 우리는 이제 미국이 의도하는 한미일 이제 그 공조가 강화될 것이고, 또 그 반면 북중러에 대한 공조가 강화됨으로써 동북아의 이제 신냉전 체제가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우려심이 저는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미엔즈라고 그러죠. 그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사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매우 상하게 했다. 특히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의 의식 중에는 미국은 안보고 중국은 경제다. 근데 이런 우리의 의식, 이 중국에 대한 중국인들은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을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창이 중국이고, 또 실제로 북한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또 우리 한반도의 어떤 평화 정착이나 통일에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중국인데, 이제 우리 언론에서 미국은 안보, 중국은 경제라는 이런 논리와 또 우리의 의식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돈 버는 뭐 무역에서 수익을 내는 국가 정도로 취급을 했구나. 그런 것에 대한 불만과 또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우리 여기 소병훈 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들 계시지만 지난번 저희 지난 8월 8일 중국에 방문했을 때 아주 이례적이었죠. 그 청와대 홍보수석이 8월 7일 날 중국 가는 것을 만류했고요. 8월 8일 당일 날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와서 우리 중국 방중에 대해서 막 비난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도 중국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야당 의원들이 중국의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을 갔는데, 대통령이 그런 것에 직접 언급하고 청와대가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사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어떤 절차적인 의지가 아니라 아주 맹목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려는구나.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냥 한국 국내 국민들과 국회도 무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추진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적절하지 않은 표현도 중국에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고요. 그 당시 좀 청와대와 박근혜 정부가 그 정도로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안 했으면 아마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우리 김종대 의원님도 오셨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정부와의 중국의 갈등을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나서서 의원 외교를 통해서 많은 또 활동하셨을 것이고, 지금 같은 최악의 그 외교 관계는
우리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16년도 7월달에 이제 대정부 질문을 했어요. 뭐 우리 전문가들께서는 뭐 너무나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중국 매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중국 매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중국의 광전 총국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부의 입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전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신문들을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강국 정부에 대해서 맹비난을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의 움직임은 이제 중국 인민들에게는 반한 감정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또 그런 반한 감정으로 인해서 여행업이나 또 우리 한류 사업이나 산업이나 또 화장품 뭐 이런 소비 제품에 대한 아주 굉장히 큰 영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때 외교부 장관 또 황교안 총리는 주로 뭐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 침소봉대다 뭐 이런 식으로 일관했어요.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중국 정부에서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대응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로 저희 야당 의원들을 오히려 설득했는데 그 당시 좀 우리 정부가 조금만 준비를 하고 또 이것에 대한 대응 또 야당 항상 그 정부는 그러잖아요.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그렇게 일관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외교안보에는 여야를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였다는 것을 저는 그때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부가 야당과 협력을 하고 여당 그러니까 집권당에서 중국의 설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야당 의원들을 잘 좀 협치를 통해서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중국에 현지 있는 우리 교민들도 좀 많이 통화를 하는데요. 지금 그 반한 감정이 한 두 달 전부터 이제 이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을 통해서 굉장히 반한 감정이 유발되는데 두드러지게 지난주부터 이것이 이제 우리 교민들에게는 아주 두드러지게 그것을 이제 체감한다고 그럽니다. 교민들 이야기의 말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좀 통제하려고 그런대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이제 새로운 국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좀 이제 어떤 시간적인 타이밍을 조정하는데, 이 중국의 매체에 반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보도를 너무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통제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현지 교민들이 하는 이제 뭐, 자영업자들까지도 그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로 세관의 통관을 굉장히 강화하는데 한국 제품은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개봉하지 않고 통관을 시켜줬답니다. 근데 현재는 한국 제품은 100% 개봉을 하고요. 그중에 25% 정도는 꼭 문제를 삼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뭐 기업에 대해서는 소방 뭐 이미 보도에 나왔지만 소방 또 위생 검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서 우리 작은 기업부터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해서까지 중국 정부가 많은 제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교민 한 분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런 그 중국의 이제 어떤 민족주의의 좀 민족주의로 인한 그 반한 감정이 굉장히 그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로 중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지 않는 한 이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우리 일본에서 우리 한국인 의인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의인 이수연 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없는 한 중국인들의 감정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반한 감정 줄어들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그냥 일반적인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는 지금의 그 반한 감정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아주 좀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드가 배치가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정말 사실 사드가 배치가 된다 그러면 아마 이 중국 정부의 더욱 노골적인 이제 제재가 시작이 되겠죠.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가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나 제재를 하지만 만약에 사드가 배치가 된다면 중국의 수출 품목도 어느 정도 규제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 농수산, 우리 먹거리 쪽의 중국 제품의 수출 규제예요. 즉 우리 농수산 품목이 중국에 너무 많은 의지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늘, 뭐 고추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수출 규제를 하더라도 우리 그 대한민국의 어떤 물가에 대한 어떤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최근에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FTA 재논의하자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미국에서 FTA 재논의하자 그러면 뭐 중국 정부도 저는 FTA 재협상 카드 꺼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어떤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상력을 동원하는데 뭐 미국에서 FTA 재협상 하자 그러면 이게 사실 국제적인 조약인데 트럼프 정부에서 FTA 지금 재논의하자 그러는데 우리 정부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협상 재논의하게 되면 중국 정부도 FTA 카드 꺼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사드 문제를 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인데 그 가장 핵심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다. 국회 비준동의 절차라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미국도 중국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아주 중요한 절차와 과정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외교력과 뭐 다양한 외교 채널을 외교 카드를 쓸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이제 앞으로 4월달에 미중 정상회담 또 미러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런 미중 미러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이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사드의 문제가 새로운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국회 비준 동의라는 것을 밟고 있으면 대한민국도 그 여지를 두고 뭐 국제적인 망신은 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우리나라 외교력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고 외교력도 더욱 유연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드 문제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왜 그 박근혜와 시진핑 그 두 관계가 굉장히 뭐 밀월 관계라고 할 정도로 좋았는데 왜 두 사람의 사이가 벌어지고 왜 한중의 갈등이 시작됐느냐. 근데 여기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뭐 외교부 관계자들, 중국 외교부 관계자들한테 좀 들은 얘기, 우리 이인영 의원님도 그때 배석을 하셨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뭐 일방적인 중국의 입장인데요. 이제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갔는데 그 건승절 기념식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제 통일에 대한 좀 약속을 좀 어떻게 요청을 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시진핑 주석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좀 외교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뭐 거기에서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대통령이 굉장히 거기 삐졌었대요. 네, 삐졌다. 삐지고 이제 그런 그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 북한의 5차 북핵 실험 때 대통령이 이제 화들짝 놀래가지고 시진핑 국가주석에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그것이 이제 그 감정이 그때부터 굉장히 상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를 그렇게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중 관계가 만약에 그 중국의 그 외교부의 말을 우리가 그게 사실이라면 그 외교 관계를 대통령의 감정으로 지금까지 그 대응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대응이 잘못됐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저는 김대중 정부를 좀 우리가 많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 대통령 재임 시절에 보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굉장히 균형 외교를 했는데 그 핵심은 이제 대통령의 어떤 확고한 뭐 외교관, 뭐 외교 안보에 대한 확실한 그 철학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어떤 외교와 안보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있고 그 원칙을 갖고 4대 강국과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야 된다. 또 두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이것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왔던 점. 뭐 우리 새로운 정부가 그런 일관적인 원칙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정책에 대해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나 우리 여기 계신 학자님들은 다 아시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외교 안보 라인이 주로 군인들이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군이. 또 실제로 중국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중국 전문 학자들 말씀도 청와대에는 중국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다. 아까 얘기했던 북핵 5차 핵실험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화를 안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중국의 대외 전략은 어떤 주변 국가의 정변이나 뭐 핵 문제 같은 것이 터졌을 때는 직접 정상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이 중국의 대외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않고 3주 동안에 주변 국가에 대한 첩보와 정보를 입수하고 3주 동안은 어느 정상과도 통화하지 않았답니다. 시진핑이. 그리고 3주 후에 가장 먼저 통화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는 건데 박 대통령은 자기 전화를 한 번에 안 받아줬다고 해서 좀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중국의 대외 전략을 우리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지에서 시작됐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의 정부와 대통령은 정말 외교 안보 분야에 외교 전문가들을 당연히 배치해야죠. 그리고 또 그 4대 강국의 전문가들을 잘 인사를 해서 새로운 그 4대 강국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의 원칙을 갖고 또 가장 큰 원칙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우리가 그 전문가들과 4대 강국을 잘 대응해 나가야 된다 보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속에서 참 서글픈 역사죠, 저희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4대 강국을 그래도 지금까지 잘 다뤄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과 또 많은 우리의 정부의 관료들이 특히 외교 안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정권에서는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